네, 오늘은 13주차 뇌사 쟁점 관련해서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요? 어, 질문은 될 수 있으면 메일로 해주시면 제가 더 빨리 볼 것 같아요. 사이버 캠퍼스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제일 후순위로 체크를 해서 어, 좀 늦게 답 메시지 보내준 학생들 늦게 보내서 미안해요. 제가 진짜 못 봐서 늦게 그래도 보자마자 답을 해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나 카톡 같은 거는 바로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메일도 이제 제가 스킵되지 않게끔 여러 번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네, 깜빡이고 항상 사이버 캠퍼스 메시지를 제가 안 보더라고요.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어, 수업 시간에 언급한 거 내에서 다 시험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13주차 뇌사인데요. 뇌사는 첫 번째로 뇌사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뇌사의 윤리적 쟁점은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로 이제 뇌사의 법률적인 문제 해서 우리가 장기 이식 부분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조금 검토를 해봤지만 그때는 장기 이식 관련된 개념정의라든지 법에서의 개념 뭐 이런 것만 확인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뇌사 판단 기준에 대한 뭐 법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사와 장기 이식은 두 개가 너무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장기 이식 부분에 대해서 11주차에 1교시 때 수업했던 것들 참고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기본 개념으로 이제 뇌사인데요. brain death. 뇌사는 대뇌와 뇌관을 포함한 전체 뇌, whole brain이죠. 앞에 있는 이 전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은 이제 전뇌사설이에요. 그래서 어, 대뇌, 뇌관, 뭐 전체 뇌가 이제 죽은 상태, 혹은 이제 뇌간의 비가역적 기능 상실로 정의되는 게 이제 뇌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부분에 전뇌사설을 취하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왕립의사협회 같은 데에서는 뇌간이 죽은 경우에 뇌사다라고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지 여러분 좀 어, 어디가 뭐 어떤 기능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 법에서 이제 뇌사다 판단하는 기준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생명공학과 학생이나 의생명과학과 학생들은 좀 많이 친숙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네,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시면 네, 여기 대뇌 부분이죠. 대뇌는 이제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대뇌 부분이거든요. 좌우가 대칭되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절단면으로 이제 딱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이거든요. 뇌 절단 반 했었을 때 좌뇌 부분이고요. 그리고 소뇌 부분. 소뇌는 한 150g 정도 되죠. 그리고
뇌간이라고 하죠. 뭐 중뇌하고 연수, 뭐 그리고 다리뇌 요런 것 다리뇌가 이게 중뇌하고 연수를 연결해 주는 게 다리뇌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 부분을 뇌간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뇌줄기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대뇌는 이제 운동 감각, 언어, 기억, 고등정신뿐만 아니라 뭐 자율신경을 조절하거나 호르몬을 생성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게 하려는 게 이제 이 대뇌 부분의 기능이고요. 이 부분이 중간뇌예요. 손해는 이 뒷부분이죠. 손해는 전체 뇌에서 한 10% 정도를 부피를 차지하고 있고 무게는 150g 정도예요. 정밀한 운동 같은 걸 하는 게 이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이 전체 뇌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뇌간은 이제 이 부분이 중간뇌 맨 윗부분이죠. 그리고 이 부분 연수 부분인데요. 이 연수와 중간뇌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다리 같다 해서 다리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연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연수는 호흡이라든지 순환계통 그리고 소화기관 운동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중추를 맡고 있는 게 이 연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뇌관 부분이 기능을 상실했을 때 영국 왕립 의사회 같은 데에서는 뇌사다라고 판정하지만은 우리는 전체 대뇌, 뇌간, 소뇌 전체가 기능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전뇌사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뇌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전뇌사, whole brain 해서 전체 뇌의 비가역적 기능 상실을 전뇌사라고 부르고요. 전뇌사는 그야말로 뇌의 모든 기능이 멎은 상태인데 때로는 뇌관, 아까 보신 그 뇌관 부분 있죠. 이 여기가 이제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뇌간의 죽음, 즉 뇌간사, 브레인스템 데스 해가지고 뇌간사만 뇌사를 판정하기도 하고 있죠. 어, 뇌간의 기능 상실은 곧 뇌의 전체 기능 상실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뇌사를 진단하는 생리학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뇌간 사설을 취하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연수가 포함된 뇌간은 호흡이라든지 심장 박동, 혈압 조절 등 생명 유지에 이제 직접 관여하는 부위로서 이 부분이 아주 이런 호흡이라든지 아주 우리가 뭐 호흡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뇌간사 중요한 부분으로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어, 근데 이제 뇌간사를 이야기하면은 어, 우리 인공호흡기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연수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호흡이 제대로 안 될 텐데 우리 인공호흡기가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서 이 상태에서도 호흡 기능과 심장박동 기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체 다른 부위 생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죠. 그렇지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하면 심장이나 폐에 다른 합병증이 생겨서 10일 안에 심장사에 빠지는 경우가 90%예요.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으로 인공호흡기 사용하더라도 뇌간사인 경우에는 10일 안에 90% 정도는 심장사 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장기 이식의 필요성 때문에 뇌사가 주장됐죠. 우리 원래는 전통적으로 심폐사예요. 그래서 옛날 뭐 조선시대 때 사극 같은 것들 봐도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뭐 이런 창호지인가요? 그 뭐죠?
그 붓글씨 쓰는 그 종이 딱 코에다 대서 숨 없구나, 예, 죽었다라는 걸 판단을 그렇게 하죠. 호흡, 심폐사, 심장이 멎어서 호흡이 이제 다 했을 때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하죠. 그래서 장기 식등 때문에 뇌사를 주장하게 된 건데, 뇌사 판단은 그냥 일반인이 하기 굉장히 어렵죠. 의사라든가 이런 전문직에 있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장치와 기준에 의해서 뇌사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뇌간사 다시 말씀드리면, 뇌간의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전내사설이죠. 우리 전내사설이에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률 이따가 보실 때 한번 4조에 나와 있는데, 그건 법률을 검토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간사를 주장하기도 하는데, 뇌간의 기능 상실은 곧 뇌 전체의 기능 상실과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뇌사를 진단하는 생리학적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제 뇌간사도 뇌사로 인정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연수가 포함된 뇌간은 이제 호흡이라든지 심장 박동, 혈압 조절 등 생명 유지에 직접 관여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신체에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가 아직까지 뇌사가 완전한 죽음의 기준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런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뇌사는 전통적인 심폐사와는 매우 다른 개념으로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면 때문에 뇌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뇌사자 같은 경우에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있기는 하지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면 여전히 호흡도 뛰고 심장박동도 뛰고 체온도 따뜻하게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전통적인 시각이 있죠. 그리고 뇌사 상태인 사람은 이제 시체로 간주하고 각종 장기들을 적출하는 것은 아직 호흡도 뛰고 심장도 뛰고 체온도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장기들을 이제 장기 이식한다고 빼내고 하는 게 이제 일반 보편적으로는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뇌사를 완전한 죽음으로 기준을 삼기에는 일반 대중들이 아직 약간 그런 면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심장사가 우리 법률적으로는 죽었다라고 하는 건 심장이 멎어서 호흡이 멎은 상태, 심폐사가 우리 죽음의 법률적인 기준이 되고는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뇌사는 뇌의 죽음이 곧 개체의 죽음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개체가 죽고 각각 장기 기관들이 이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서 죽고 세포들이 죽는 이 사이에서 이제 약간 신체 반응도 있고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뇌사가 이제 죽음으로 인정하기에는 일반인들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가 살아있으면 죽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뇌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즉 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 전 시간에 많이 그 쟁점 사항으로 말씀드렸던 문해아 피어슨 케이스에서 문해아 같은 경우에는 의식이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럼 죽었다라고 해야 되는 건가? 근데 플로리다 법원은 피어슨 그 문해아 경우에 이제 장기 이식하지 못하게끔 의료진이나 부모들은 장기 이식해서 그 또래 많은 아이들을 살리고 싶어 했지만은 플로리다 법원은
금지를 했죠. 안 된다고 해서 장기 기증도 못하고 장기 기증 받으려고 기다렸던 아이들도 다 사망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리고 의식이 의식이 있어야지만 살아있다라고 기준을 한다면 우리 수정란 단계나 배아 단계 아직 의식이 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 PVS 환자 지금 깨어있지 않은 상태인데 의식이 없죠. 이런 경우에는 그럼 죽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의 죽음이 곧 개체의 죽음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한다면 문해아의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리고 배아의 경우에는 뭐 아직 의식이 없을 텐데 그럼 왜 살아있는 게 아닌 것이냐라는 종교적인 질문을 또 던질 수 있고요.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사람들 의식이 없이 계속 다른 뭐 호흡이라든지 뭐 이런 신체 징후는 다 있지만 깨어있지 않은 상태. 그럼 이 사람 죽은 사람으로 치게 되면 이 기준 뇌사라는 건 이제 뇌의 죽음이 곧 개체의 죽음이라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그럼 죽었다라고 하면은 장기 이식도 다 가능하고 뭐 형법에서도 어, 사람을 훼손하게 했으면 상해죄가 아니라 사체손괴죄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는 뇌간 전체 뇌, 어, 대뇌, 중뇌, 뇌간 이 전체 뇌가 비가역적 기능 정지라는 판단은 직관적으로 내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뇌사 판단 기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뇌사 판정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 생명 발생 초기 단계에서는 인간 생명이 언제 처음으로 발생됐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우리 성경에서 태초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 같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우리 산부인과 협회에서는 국제통용 기준을 사용해서 임신 40주, 임신 전체 기간 280일 계산함에 있어서 역추적하는 게 규칙적인 생리라는 여성의 경우에 어,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주가 배란일이고 그 배란일이 수정되는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난소에서 이제 난자가 나오기를 나팔관 끝에서 정자가 이제 난관을 타고 들어가서 나팔관 끝에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생리 초일부터 2주 때 배란이 되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배란일이 수정란이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추적해서 인간 생명이 이렇게 발생되는구나 라고 아는데 그러면 죽음의 단계에서는 우리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심폐사, 심장이 멎어서 호흡이 멈춰졌을 때 죽었다라고 그 일반인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심장박동 뛰는지 귀 대보고 그리고 코 대봐서 호흡이 없구나 이렇게 그리고 드라마 같은 데 딱 보면 그러죠. 딱 뭐 하다가 딱 고개를 떨구죠. 딱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뇌사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봐가지고는 모르죠. 심장도 뛰고 있고 심폐사 기준으로 한다면은 심장도 뛰고 있고 호흡도 있는 상태여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의식은 없네 이러기 때문에 어, 우리 진단 기준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는 이제 여러 나라도 이런 뇌사를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마다 그 판단 기준이 다 틀려서 어느 나라에서는 뇌사로 판정받을 수도 있고
어디에서는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에요. 그리고 국민 정서상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서 우리 전통적으로 심폐사를 받아들여서 우리 사회가 이제 죽음의 단계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 여러분은 어때요? 심폐사, 뇌사 뭐 둘 중에 하나 아니어도 뇌사도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한다고 하면은 뭐 전뇌사설, 뇌간설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대뇌가 손상된 게 이제 어, 식물인간 상태 PVS 환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환자들은 깨어날 확률이 있죠. 3만 분의 1을 깨어나고 호흡도 자발 호흡할 수도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호흡 장치 100%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신문에서도 뭐 영국에서 뭐 17년 만에 식물인간 상태 환자 깨어났다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전내사설을 취해야 될까요? 뇌간설? 호흡이라든지 이런 거 연수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뇌관이 기능을 상실하면은 그 부분이 다 안 되는 거죠. 소화 운동 같은 것도 다 안 돼서 그래서 일반식 같은 거 안 되고 수액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김할머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인공호흡 장치만 한 게 아니라 수액 같은 것들도 영양분 공급도 다 제공을 하고 해야 됐던 거죠. 할머니 인공호흡 장치 빼고도 201일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 우리 국민 정서상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서 뇌사를 판정 안 하는 또 분위기들도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특히나 의사회 중심으로 뇌사 새로운 죽음의 단계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뇌사 판정을 하는 이유가 장기이식 환자, 장기이식에 하려고 하는 환자의 경우에 뇌사 판정을 받아서 어, 살아있을 때,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장기 이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뇌사 판정을 하는 것이죠. 심장 같은 경우에는 심장 뛰지 않고 있는 상태, 이미 죽은 상태에서 어, 심장 이식할 수는 없거든요. 이미 다 피가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식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의학 발전과 진단법에 따라서 판단 근거가 이제 변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제 미래에 더 생명 의료 과학 기술이 발달할 텐데 그 발달한 그 의학 발전함과 동시에 이제 뇌사 판단 진단법이라든지 판단 근거들도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미래에 봤을 때는 지금 뇌사 판단 기준이라든지 근거가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가능성 있는 환자를 한 사람의 장기를 이식해서 죽게 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뇌사를 판단하는 판정 기준이에요. 선행 조건이 있고 먼저 이제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원인 질환이 확실해야 돼요. 원인 질환이 확실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치료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병변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깊은 혼수 상태로 자발 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을 것 이게 선행 조건이고 그리고 치료 가능한 약물 중독이나 대사성 장애의 가능성이 없어야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어, 약물 중독, 치료 가능한 약물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마취제라든지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독극물, 뭐 이런 것들로 인한 중독을 말하는 건데요. 치료 가능한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이 아니어야 돼요. 마약 중독 같은 거, 마취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치료가 가능하죠. 그런 걸로 이제 의식 없는 상태가 아니고 대사성 장애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가 없어야 된다는 거는 뭐 간성 혼수라든지 그리고 요독성 혼수, 저혈성 저혈당성 뇌증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치료 가능한 내분비성 장애가 없을 것. 이런 것들은 치료 가능하거든요. 간성 혼수라든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게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 조건으로 전제해야지 의사 판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판정 기준은 첫 번째로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발 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소실되었을 것.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뇌사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세 번째로 두 눈이 동공이 확대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뭐 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 빛을 딱 비춰보면 조리개가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고 하죠. 이런 반응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뇌간 반사가 완전히 소실되어 있을 것. 어, 뇌간 반사가 이제 완전히 소실되었다라는 거는 광 반사도 없고 각막 반사 없고 안구 두부 반사 없고 전정 안구 반사도 없어야 되고 모양체 척수 반사도 없고 구역 반사, 기침 반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없어야 되는 완전히 소실되었을 때 뇌사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발 운동, 제내 경직, 제피질 경직, 몸이 이제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몸이 뻣뻣하게 굳는 상태, 그리고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을 것, 그리고 밥원으로 이제 무호흡 검사 결과 자발 호흡이 유발되지 않아서 자발 호흡이 되살아날 수 없다고 판정되는 이런 것들이 판정 기준이고 이런 것 다 해당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서 앞에 보신 과목부터 과목까지 규정에 따른 판정 결과를 재확인하였을 때에도 그 결과가 이제 같아야 되는데 뇌사 판정 대상자가 6세 이상인 경우에는 1차 판정부터 6시간 지난 후에 다시 한번 2차 판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뇌사 판정 대상자가 1세부터 만 6세 미만인 경우에는 1차 판정부터 24시간 이내 후에 실시를 2차 판정을 해야 되고 뇌사 판정 대상자가 생후 24개월 이상 1시가 아니라 제가 1시에 작성했나 봐요. 예, 만 1세 미만인 경우에 네, 1차 판정부터 28시간이 아니라 이 24개월부터 만 1세 미만은 48시간이 지난 후에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2차 판정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나이 연령에 따라서 6시간 후에 할지 24시간 후에 할지 48시간이 지난 후에 할지 이렇게 구분이 좀 되어 있고 많은 이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뇌파 검사를 했을 때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돼야 되는데 뇌사 판정 대상자가 만 1세 이상인 경우에는 앞에 그 사목에 따른 재확인 이후에 사목이면 아까 뭐 요거예요. 뭐 지금 그러면은 1세 이상인 경우에는 1차 판정부터 24시간 이후에 아까 감옥부터 감옥까지 다시 한번 2차 판정을 해야 되고 24시간이 지난 이후에요. 그리고 네, 뇌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지나는 것도 24시간
지난 이후에 30분간 해야 된다는 거죠. 1세 이상은. 그리고 2개월 이상 1세 미만인 경우에는 앞에 1차 판정부터 48시간 이후에 2차 판정해야 되는데 2차 판정할 때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게 48시간 이후에 1차 판정 이후 48시간 이후에 과목부터 과목까지 다시 체크하면서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것도 48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까다로운 것 같은데 여기서의 어떤 기준이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또 국가마다 뇌사 판단 기준이 틀려서 어느 나라에서는 또 뇌사 판단을 받을 수도 있고 어느 나라에서는 똑같은 상황인데 뇌사 판단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이런 정도를 명시해서 이 정도에 해당되면은 뇌사자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거는 장기식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심폐사가 우리 전통적인 기준이지만 뇌사도 죽은 걸로 하자라고 해서 그렇지 않으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아직 심폐사만 무조건 죽음으로 인정을 한다면 장기이식 같은 거 특히나 심장은 절대 못할 거예요. 뭐 다른 기관은 뭐 심장사 이후에도 이식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만 특히나 심장은 심장박동 멈춘 상태에서는 이식이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허혈성 부작용 때문에 이식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뇌사 판정의 이제 윤리적 쟁점을 한번 보시면요. 뇌사 판정의 적절성과 객관성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적절성이라는 것은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서 이식 수술에 관여하는 의사, 그리고 뇌사 판정하는 의사, 장기 적출하는 의료기관과 이식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을 분리해야지 이게 적절하고 어느 한쪽이 그냥 무조건 뇌사 판정만 장기 이식을 하려고 계속 뇌사 판정을 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사 판정의 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하는 의사, 뇌사 판정하는 의사, 장기 적출하는 의사 이렇게 판정하는 의사가 장기 적출해서는 안 되고 뭐 뇌사 판정한 의사가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하기에도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어느 영화에서도 그거 본 것 같은데 드라마인가 영화인가 뭐 와이프의 뭐 그 장기를 이식하기 위해서 뭐 뇌사 판정 기준제 아닌데 그냥 뇌사 판정을 하고 이제 장기 이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저 유튜브에서 좀 본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유튜브 한 15분짜리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90분짜리 영화 안 봐도 15분에 끝나죠. 그래서 막 스나이퍼 이런 영화도 좀 좋아해서 뭐 사격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새벽에 많이 보는데 그거 보다 보니까는 그런 또 유튜브 15분짜리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문제 되겠다라고 했는데 뇌사 판정의 적절성 때문에 그렇게 이식하는 의사, 뇌사 판정하는 의사, 장기적출 의사 다 똑같은 사람이 하게 분리를 시켜 놓는다면 적절성이 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고 객관성도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의사뿐만 아니라 종교인, 윤리학자, 외부인이 뇌사판정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하면 객관성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의사들은 이제 장기이식 때문에 어, 뇌사 판정을 한 사람 막 되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옆에서 봐도 사람을 너무 도구로 보는 거 아닌가?
원래 이식하고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관점을 잡을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이식 전문 의사라고 하면 심장, 신장, 어, 빨리 뇌사 판정자가 나와야 되지 않나? 막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의 생명을 보면 뇌사 상태에 빠질 정도면 큰 사고를 당한 건데, 내가 속으로 바라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뇌사 판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반인들은 판정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사를 죽음의 기준으로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한 것들도 의사들이에요. 법률가들이 아니고, 판정하는 거 법률가들은 잘 몰라요. 어떤 상태고 의사들한테 이제 설명을 듣고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뇌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부터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뇌에서부터 소뇌, 중뇌, 연수 각각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게 망가지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구나. 이 기관이 뇌가 연수가 망가지면 자바로흡을 못하겠구나. 이런 기능들을 알아야지 뇌사 판정 기준으로 뭐 전뇌사설을 할지 뇌간설을 할지 이거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의학 정보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뇌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도 이게 3시간 갖고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가 준비를 하면서 신기했던 게, 여기가 망가지면 언어가 작동 안 된다는 거 어떻게 알았지? 좀 막 공부하면서 다 너무 신기했거든요. 여기가 연수, 호흡이 안 된다고.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막 제가 막 되게 놀래면서 들어가지고 제가 뇌를 여러분 3D 입체로 좀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제가 또 그거 하다가 또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 제가 의대 저희 그 고대 의료법학과는 고대 의대 교수님들도 수업을 하세요. 그래서 기초의학이라든지 임상의학이라든지 해부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의대 교수님들 수업을 듣는데, 제가 기초의학 공부를 할 때 그때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는 게 이제 3D 사이언스라는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안 찾아봤더라고요. 대학원 석사 때가 2007년이니까 그때 수업 들을 때만 여기 되게 좋다. 심장 박동하는 게 3D 사이언스에 다 동맥, 정맥, 빨간 피, 하얀, 파란 피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입체적으로 학생들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그거 찾다 시간이 다 갔어요. 혹시 생명공학과나 위생연구학과 학생들 그 3D 사이언스 그 홈페이지가 바뀐 건가요? 10년 사이에? 한 15년 넘은 거죠. 중간중간에 제가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체크를 못 해가지고, 그거였으면은 대뇌, 좌뇌, 우뇌, 그리고 뇌간이라든지 그 직접 보는 것 같이 어, 시연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그래도 저 사진이 제일 낫겠다 해서 아까 보여드린 그 뇌 손으로 들고 있는 거랑 절단면이랑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좀 보시면은 우리 뇌 구조가 어떻게 됐구나 라고는 조금 아실 수 있어서, 음, 저는 그래서 그게 또 생각이 났네. 저희 아이가 들어와서 뇌 사진을 보더니 먹는 게 생각이 났나 봐요. 그래서 맛있겠다 이러는데,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이패드 그 얘기를 하던데, 그 내장탕에 들어가는 그거 뭐죠? 그 뇌같이 생긴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안 먹어가지고. 저는 그게 그, 그 붕어들 내장이 아니라 전 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 못 먹거든요. 그 뭐라 그러는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래요. 그래서 뇌사 판정의 이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사만 뇌사 판정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교인이라든지 윤리학자, 법학자들도 뇌사 판정 위원으로 함께 참여를 하게 돼 있어서 여러분 뒤에서 이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시면 뇌사 판정 위원으로 의사들 둘 플러스 의사 아닌 외부인 뇌사 판정 위원으로 한 명이 참여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사에서의 이제 두 번째 윤리적 쟁점은 뇌사자의 생명경시 발생 가능성. 그래서 장기 이식을 통해서 환자를 살리기 원하는 의사나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뇌사자의 운명을 사소하게 취급할 그럴 가능성이 있죠. 뇌사 판정자라면은 무조건 존엄한 인간으로 좀 안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의사 아닌 입장에서 보면요. 그래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막 저 사람들 뇌사 판정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뭐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어느 정도 다쳤어 하면서 보면서 뇌사 판정 단계는 아닌가라고 먼저 체크할 수 있죠. 그래서 어, 뇌사자의 운명을 좀 사소하게 취급할 생명경시 경향이 발생할 어, 확률이 높지 않냐라는 윤리적인 어, 쟁점을 말씀을 드렸고요. 채팅 보낸 학생이 있네요. 쉬고 싶어서 그런가요? 네. 와이파이 안 된 거는 수업 끝나고 저한테 따로 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출석 체크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뇌사의 법률적인 문제들은 우리가 지금 11시 다 됐으니까 한 11시 20분까지 한 20분 정도 쉬고 2교시 때 이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들 검토하면서 법률적인 문제들 같이 그때 볼게요. 저희 쉬는 시간 가질게요. 11시 20분까지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